네, 안녕하십니까. 7시 정각에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그 보은의 수분 자랑거리죠. 속리산 중학교라고 있습니다. 속리산 중학교는 3개 면의 학교가 한 학교로 통합이 돼서 15년 전에 전국 최초로 기숙사가 있는 중학교입니다. 그 학생들은 지금 전교생이 60여 명밖에 안 되는데 전교생 전체가 그 관현악단을 만들어서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우승을 했습니다. 올해도 춘천에서 열린 전국 관악제에서 금상을 탄 학생들인데요. 오늘 속리산중학교 학생들이 귀한 시인을 보시고 또 귀한 그 문학 애호가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다고 오프닝 음악으로 그 피아노 음악하고 그래요. 그 음악을 준비하셨는데 우리 교감 선생님께서 자세한 소개와 아울러 오프닝 음악을 들은 다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감 선생님 정필상 교감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속리산중학교 교감 정필상입니다. 네, 사실 이 자리에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참석하자고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출장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하려고 했던 내용을 우리 이사님께서 다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우리 전교생 60여 명밖에 안 되는 아주 이제 작은 학교이지만 교육활동 또 자기 특기 신장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솔빛 오케스트라는 우리 전교생이 다 같이 참여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금상, 은상 이렇게 수상한 경력도 있고요. 우리 지역 축제인 대추축제에도 작은 학교 부스 운영을 하면서 우리 보훈을 알리고 지역을 홍보하는데 또 노력을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삼성면 주민축제에도 우리 학생들이 가서 어르신들 위해서 또 공연도 해드리고 그래서 지역 주민하고 함께하는 그 학교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석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 또 주변에 계신 분들께도 이렇게 속리산중학교가 지역 또는 우리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널리 좀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조그만한 팜플렛 하나씩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물론 대회도 이제 다니고 있지만 우리 학생들이 1년 동안 야간에 꾸준히 이렇게 입술이 불어트도록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올해를 마무리하는 12월 19일 날 예술문화회관에서 정기 연주회를 합니다. 그 자리에도 우리 지역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커가는 학생들한테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학생, 예쁜 두 여학생 2명이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음악을 선물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요. 그 학생들한테 직접 음악 간략하게 소개받고 연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학생 권미아수 학생이고요. 천지아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속리산중학교 대표로 나온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오늘 피아노와 플루트라는 악기를 활용해서 곡을 연주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할 곡은 지브리 메들리이며 두 번째로 할 곡은 피아노 솔로곡인 모차르트 소나타 K310번이라는 곡을 연주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겁게 감상해주세요. 네, 두 학생 감사합니다. 송산중학교 오늘 교과선 감사합니다. 네, 아마 학생들 문예부 학생들 세 분도 오셨다고 하고요. 또 문예부를 지도하시는 국어 선생님 같이 오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송산중학교 학생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국어 선생님들 오셨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그 재산 아카데미 센터장을 맡고 있는 남광우입니다. 언제나 지식을 사랑하고 지식을 교류하며 지식을 통한 선한 의지로 세상을 좀 더 이롭게 하자는 미션을 가진 저희 재산평생학습재단 컬처센터에 오신 여러분을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명하신 안도현 시인께서 오신다는 소식에 아카데미 회원은 물론 보은의 유명한 문학인과 문학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누구나 다 그 안도현 시인님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대개는 그 국민적으로 너무 사랑받고 있는 분들을 국민 가수다, 국민 배우다 이랬는데 그 안도현 시인님께는 제가 국민 시인이라고 불러도 선생이 없으실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집을 내셨고 또 평론집도 내셨고 그다음에 그 어른들이 읽는 동화집도 이렇게 편찬해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안도현 시인님께서 창의성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보은의 아카데미 회원과 또 보은의 문학 애호가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도현 시인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선 안도현입니다. 오늘 가끔 이렇게 버스로 혹은 승용차로 다니게 되는데 이렇게 멋진 공간 안에 들어와서 이야기할 기회를 얻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이 재산 컬처센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보니까 1층에서부터 좀 카페가 너무 넓고 좋아서 약간 압도됐습니다. 여기가 지금 5층이죠? 5층. 네, 5층도 아주 멋진 공간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 시간을 얼마 정도 얘기해야 됩니까? 1시간 반.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오기로 하고 강의 주제를 창의성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놨는데 며칠 전에 이
PPT 자료는 엉뚱을 보낸 것 같습니다. 둘 다 아주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아서 섞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성이란 무엇인가? 읽는다는 것. 이렇게 여기 와서 내가 잘못 보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목이 읽는다는 것이라고 해서 우선 책을 읽읍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지만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읽는 일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글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나는 그냥 평생 읽으면서 살아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저도 좀 편할 때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국어 교육의 영역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상대방의 타인의 말을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는 들어야 하고 하나는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듣기와 읽기 이게 이제 타인의 말을 받아들이는 이해하기 위한 방법이고 또 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지금처럼 말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쓰기. 그러니까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이게 국어 교육의 영역이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삶 자체가 듣고 읽고 말하고 쓰고 이게 전부 다가 우리 삶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읽으려면은 그 전에 뭔가를 봐야 되는데 본다는 거하고 읽는다는 거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속리산 단풍은 봅니까? 읽습니까? 봅니다. 속리산 단풍 구경 갔다 왔다고 단풍을 보고 갔다 이런 뜻이지 않나요? 자, 젊은 남녀가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데 처음에는 아마 상대방의 느낌이 좋아서 느낌을 보는 것으로 만족을 해서 커피도 마시고 그런 데이트를 할 텐데 이제 그 횟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 단순히 보는 차원을 넘어서서 상대방을 좀 읽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성품이 어떤지, 아버지는 부자인지, 빚은 없는지, 뭐하고 사는지, 가치관은 뭔지. 그러니까 보는 거하고 읽는 거는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읽어야만 어떤 사물이든 사람을 생각하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는 거는 아무 생각 없이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읽으려면 생각 혹은 사유 이런 게 좀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하고 제일 처음 했던 일은 중학교 교사를 했고 못된 교사여서 전교조 활동을 하다가 89년에 해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국적으로 한 1,500명 정도 된 사람들이 학교에서 잘렸는데 먹고 살 일이 참 막막하던 차에 주변에 어떤 지인이 선생님 시인이니까 아이들 글쓰기 과외 한번 해볼래요?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과외비를 꽤 많이 준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2시간씩인데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이 몇 학년짜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가르쳐본 적이 없거든요. 어디 강연도 가끔 다니지만 또 동시도 쓰고 이러지만 초등학교 1학년도 좀 무섭습니다. 초등학생들. 제가 한번 어떤 초등학교 갔는데 이렇게 강당하고 걸어 들어가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애가 딱 이렇게 보더니 아이씨 윤도현 아니네. 안도현하고 윤도현 헷갈려가지고 그때부터 아이들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 전라북도 익산에 살 때였었는데 전주로 직행버스를 타고 가서 어떤 집에 가면 진짜 콩알 만한 애들 5명이 딱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뭐 1학년한테 뭐 글쓰기를 가르친다기보다 저희 딸도 그때 1학년이었어요. 애들하고 그냥 놀아야겠다. 책도 보고 시장 구경도 가고 뭐 꽃도 보고 놀아야겠다. 그러다가 한번 아이들한테 숙제를 냈습니다.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엄마가 하는 말을 자세하게 들어봐라. 한 5번 정도 강조했습니다. 엄마가 하는 말 그냥 들으면 안 되고 자세하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엄마 입에서 어떤 말이 많이 나오는지 5개만 공책에 써봐라 했습니다. 또 강조했습니다. 자세하게 들어야 돼요. 엄마 입에서 많이 나오는 말 순서대로 5개를 써봐라. 일주일 후에 아이들이 이제 공책을 제출했는데 5명이었으니까 25개가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 24개는 엄마 이야기를 자세하게 듣지 않아도 쓸 수 있는 말들이었습니다. 별 재미없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엄마 입에서 어떤 말이 주로 나옵니까? 숙제 다 했니? 손 씻고 밥 먹어라. 길 건널 때 조심해라. 동생하고 싸우지 마라. TV 좀 그만 봐라. 뭐 이런 거예요. 재미없는 뻔한 말. 그런데 조그만 여자애가 5글자를 딱 써는 이렇게 썼습니다. 꼴배기 싫어. 모든 데서는 그런 말 잘 안 쓰시죠? 애가 미운 짓 하면 엄마가 그냥 진짜 꼴배기 싫어. 그냥 이런 그런 말이 말끝에 붙어 있는 엄마였던 거예요. 근데 그 꼴배기 싫어라는 말은 띄어쓰기도 안 되어 있었고 맞춤법도 다 틀렸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5글자를 보는 순간 저는 거의 소름이 돋았습니다. 얘가 이 엄마의 말 속에서 나오는 이 말을 어떻게 귀로 들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 엄마한테 칭찬해주기 위해서 공책을 보내줬습니다. 얘가 이런 걸 다 썼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막 얼굴이 빨개지면서 선생님 저 평소에 이렇게 교양 없는 여자가 아니다. 막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아니다. 내가 숙제를 낼 때는 자세하게 듣고 많이 나오는 말을 5개 쓰라고 했는데 얘는 진짜 자세하게 들은 아이고 누구의 말을 자세하게 들을 줄 아는 귀가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얘는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공부를 굉장히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너무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난 삼아서 한마디 더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내가 보니까 이 5명 애들 중에 나중에 서울대 갈 수 있는 애는 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거의 뭐 공중부양하는 것처럼 우리 딸이 서울대 가면 제가 선생님 좋아하는 술도 마시는 걸로 연락드려서 사드리고 양복도 맞춰드리고 가겠다고 했어요. 12년 후에 전화가 왔어요. 그때 제가 예언을 해서 자기 딸이 서울대 법대에 입학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혹시 손주분들 서울대 보내고 싶으면 저한테 한번 보내보시니까. 얘는 나중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지금은 대구 고등법원 판사로 있습니다. 저는 글을 쓰면서 이 듣기가 얼만큼 중요한 건지, 또 한 가지는 보기. 아까 보기와 읽기는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만 어떤 사물을 정말 유심히 바라보면 뭐든지 시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시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라보는 것은 스치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어떤 본질, 그것의 어떤 생태, 이것을 유심히 봐야 된다는 건데, 저한테는 이 글을 쓰면서 여기서 좀
조선님 계신데 식물 이야기 꺼내면 안 되는데 이거 그냥 하겠습니다. 저는 글을 쓰면서 이 식물을 보고 싶어하고 식물을 좋아하고 식물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쓴 시인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애기 똥풀. 나 35 될 때까지 애기 똥풀을 모르고 살았지. 해마다 어김없이 봄날 돌아올 때마다 그들은 내 얼굴 쳐다보았을 텐데 코딱지 같은 어여쁜 꽃 다닥다닥 달고 있는 애기 똥풀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애기 똥풀도 모르는 것이 저기 걸어간다. 저런 것들이 인간의 마을에서 실습니다. 저 자신 스스로 반성하는 그런 시입니다. 딱 36살 때 애기 똥풀이라는 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 식물 이름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름을 알았는데 애기 똥풀 아시죠? 이렇게 줄기를 툭 끊으면 노란 애기똥 같은 액체가 나오는 밖에 나가면 아무데나 있는 약간 습한 곳이면 아무데나 있는. 근데 이 이름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름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얘들이 어떻게 살아갈 건가를 자꾸 들여다보면서 애기똥풀을 보는 게 아니라 애기똥풀을 읽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얘들이 그렇게 풀밭이나 습진이 이렇게 많이 퍼진 이유가 나중에 봤더니 씨앗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봉숭아 씨앗처럼 요 꼬투리 속에 자잘한 것들이 맺혀서 탁 터지면서 그렇게 잘 번진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나중에는 이 애기똥풀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많은 식물들에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데이비드 에드보로라는 사람이 쓴 식물의 사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서문에 보면 식물을 볼 수 있다. 처음에 이 책을 읽었을 때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뻥치는 거겠지. 식물이 어떻게 봐? 동물도 아닌데 식물을 볼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식물도 저는 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식물끼리 또 정확하게 시간을 잴 수가 있다. 지금은 이 사람의 말은 100% 저는 있습니다. 오늘 오다가 저는 경북 예천에 사는데 그쪽 고속도로를 오늘 출발할 때부터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습니다. 이제 이 바람이 불고 나면 날씨가 좀 더 쌀쌀해지겠죠. 겨울을 몰고 오는 바람인데 이 바람이라는 거는 그 바람이 어떻게 생깁니까? 어떤 기온 온도와 기압과 뭐 이런 것에 의해서 바람이 아마 발생을 할 텐데 전 파특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온 산에 단풍이 이제 물들고 낙엽이 이제 떨어지는 시기인데 이 식물이 빨갛게 노랗게 물들고 자기 몸에서 이파리를 떨어뜨리는 이유는 겨울이 됐는데 얘들이 파란 잎을 그대로 달고 있으면 광합성 작용을 계속 겨울에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겨울은 추운 계절이기 때문에 파란 잎을 달고 있으면 나무가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을이 와서 단풍이 드는 게 아니고 나무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몸을 빨갛게 물들이고 힘껏 애를 써서 낙엽을 떨어뜨린다. 바람이 불어서 낙엽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실제 과학적으로 그 낙엽이 만들어진 이유가 그거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세상에 산과 들에 있는 나무들이 이 이파리가 물든 다음에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풀과 나무들이 간절하게 이 세상의 풀과 나무들이 간절하게 기도를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이 기도가 바람을 맞는 거 아닙니까? 아직은 입증이 안 됐지만 나중에 제 말이 과학으로 입증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저 때만 바람이 이렇게 심하게 몇 차례 불거든요. 이 엉뚱한 책 한 권 청장님 하시는데 조선식물 혁명집이라고 1937년에 조선박물연구회라는 조선식물학자들이 만든 책입니다.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식물들 이름을 수집하고 거기에 제일 많은 이름이 뭔가를 정해서 발간한 책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은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면 얼마든지 있는 식물 도감이 우리나라에 한 권도 없었습니다. 국어 대사전도 없을 때였습니다. 1937년에. 뭐 이건 잘 아시는 겁니다만 우리나라 식물을 체계화하기 시작한 사람은 나카이라는 사람인데 1913년에 조선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있는 4,000종이 넘는 우리나라 식물들을 세계 학회에 등록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선나무, 동강초롱 이런 440종 되는 우리나라 특산 식물 이름 옆에 나카이가 붙어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시면 모두 우리나라에만 나는 식물인데 이 사람이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뭐 정태현, 도봉석, 이덕공,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나카이를 도와서 일을 하던 젊은 학자들인데 왜 지금 여기서 제가 식물명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우리나라 시인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시인이 백석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백석 들어보셨습니까? 네. 지금 중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시가 제일 많이 실려 있는 시인이 백석하고 김수영이라는 시인입니다. 근데 이 백석은 1912년생이고 평안 또 정주가 고향인데 우리가 1988년까지 합법적으로 백석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좌우 대립이 심해지고 나라가 분단이 되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이념에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간 사람도 있고 물론 북쪽에서 남쪽으로 올라간 작가들도 있고요. 또 6.25 전쟁 때 이민군에 의해서 끌려 올라간 멀북이 아니라 납북된 작가들도 많이 있고 또 나라가 휴전선이 생기다 보니까 아예 북쪽에서 활동했던 제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북쪽에서 그냥 사는 시인들 시를 88년까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국가에서 그런 납북, 월북, 제북 시인들의 시를 소설을 전부 읽을 수 있다고 합법적으로 해금 조치를 내렸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지금은 다 자유롭게 읽을 수 있고 백석도 그 중에 이제 한 명이어서 이념과 상관없이 고향이 그쪽이고 죽을 때 북쪽에서 죽은 시인입니다. 그런데 이 백석의 시를 읽어보면 지금 식물도감 아까 조선 식물 혁명집이나 이런 식물 도감에서나 볼 수 있는 식물들의 이름을 너무나 정확하게 시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하고 전에 우리 그 홍릉 수목원 그때 제가 따라갔을 때 그때 그 수목원에 그 나무 박사님 한 분이 그 시인들하고 소설가들이 왔다고 하니까 우리한테 묻더라고요. 갈매나무 아세요? 시 좀 읽으면 갈매나무 알거든요. 갈매나무 소나무처럼 흔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백석의 시에 갈매나무라는 게 나와요. 그 두 분을
그 굽고 정한 그래서 이분이 평생 식물을 연구한 학자인데 왜 사람들이 자기한테 갈매나무가 뭐냐고 자기가 만나면 물어보거든. 그 한편의 시 속에 들어있는 갈매나무라는 이름이 그 백석의 시 때문에 전 국민이 알게 된 나무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정지용하고 백석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30년대 중후반에. 백석도 지금 이 백석이나 뭐 정조용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가 백석이라는 시인을 어떻게 읽었는가를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둘 다 공통점이 정조용은 옥천 출신이고 둘 다 일본 도쿄에 가서 유학을 비슷한 시기에 했습니다. 근데 정지용의 어떤 시에 보면 어떤 시가 동백나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춘나무, 홍춘 이렇게 쓰는 거는 일본식으로 쓰는 쓰다키 요 동백춘자 요거를 정지용은 시에다 썼는데 이 평안도 출신인 백성은 통영을 가서 동백나무를 보고 동백나무라고 정확하게 썼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차이 같지만 저는 굉장히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오죠. 뭐 식물 이야기는 뭐 이따가 좀 더 하기로 하고요. 아까 조선식물혁명들이 1937년 일제강점기 그때 나왔고 백석의 시집 사슴이 1936년에 나왔습니다. 이 시집은 서울에서 출간이 되었고 출간될 때 정확하게 100부만 찍었습니다. 한 번 100부. 지금 국내에 남아있는 게 10권이 되지 않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한 권, 고려대 도서관에 한 권, 또 저기 안성의 박두진 문학관에 한 권, 대전문학관에 한 권, 사학자 이기백 선생님 댁에 한 권, 그리고 이제 고서적 수집하는 분들 한 두세 권 가지고 있습니다. 10몇 년 전에 옥션 경매에 이 백석 시집이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경매에. 그 속표지에 이육서 동생이 누구죠? 이원조라는 조선일보에 같이 근무했던 이원조라는 평론가가 있는데 이원조 형께 백석 이렇게 사인이 되어 있는 시입니다. 이원조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육사라는 시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원조가 이제 44년에 죽은 형의 원고를 다 모아가지고 있다가 그 가족들하고 공유하면서 우리가 지금 읽게 됐고 이원조는 47년에 월북을 해서 김일성에 의해서 나중에 전쟁 끝나고 수천이 됐습니다. 그 시집이 그 백석 시집이 그때 7,500만 원의 낭짜리 됐습니다. 지금은 1억을 줘도 아마 현금 1억 있어도 구하기가 힘들 텐데 회장님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한번 거기 가서 저희도 한번 저 몇 번 만져봤습니다. 저는 박두준 문학관에 것도 봤고 대전문학관에서도 이제 자세하게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백석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음께 이제 아십니까? 폐교복 이런 미국 선원들의 이름과 윤동주의 유명한 별에는 밤이라는 시고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 이게 백석의 시입니다. 백석의 흰 바람벽이 있어라는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요. 밑에 건 잘 아시니까 위에 거 보겠습니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내릴 적에 그가 가장 귀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소생딸과 바보주곡과 짝새와 당나귀가 걸어가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스 젠과 도연명과 라이넬 마리아 리케가 걸어가듯이 윤동주는 백석보다 5살이 나이가 적고 36년에 백석의 사슴이 나왔을 때
윤동주는 중국 용정에 있었습니다. 그 도서관에서 백석 시집을 빌려서 정편을 노트에 필사를 했고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윤동주가 아주 좋아했던 시인이 백석인데 문제는 추생달 가우지꽃 짝새 당나귀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로 프란시스 젤 라이넬 마리아르키 프란시스 젤 라이넬 마리아르키 이거 뭡니까? 표절이에요. 이게 뭐 요즘처럼 이런 인터넷 시대 같았으면 윤동주는 그냥 젊어서부터 표절 시인이 돼서 문학사에서 사라졌을 텐데 지금 그렇게 말하면 윤동주도 백석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받은 시인이다. 저도 백석을 좋아하는 나머지 저는 뭐 백석을 거의 베끼다시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외롭고 높고 쓸쓸한 이게 제 시집 네 번째 시집 제목을 여기서 훔쳐와서 쓰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예 나는 백석 표절한다 이러고 다니니까 이제 표절했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윤동주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하여튼 윤동주가 정말 좋아했던 저는 앞으로 한국인들한테 당신이 좋아하는 시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이제까지는 윤동주였습니다. 윤동주가 뭐 해방부에 계속 1등을 했어요. 좋아하는 시가 뭡니까? 서시, 별에는 밤 이게 무조건 1등이었는데 앞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백석 시집 속표지이고요. 여기 보면 청산학원 반도 기념도서관, 청산학원 장서인이에요. 청산학원은 백석이 4년간 다녔던 도쿄에 있는 아오야마 학원이라는 대학교입니다. 백석은 여기서 영어 사범과를 다녔는데 재작년 2월에 당국대 있을 때 우리 선생님들하고 연구원들하고 이 아오야마 학원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석이 학교 다닐 때 학적부를 좀 확인하라. 물론 학적부는 이미 공개가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제 예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10대 명이 갔는데 조그마한 세미나실로 이렇게 테이블이 하나 있었고 의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청산학원에서 낸 백석 관련 유인물들이 이렇게 테이블 위에 좀 놓여져 있었고 시집이 한 권 놓여져 있었어요. 그 시집을 보니까 이 백석 1936년에 나온 백석 시집을 복사한 복사본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툭 던져놓고 이제 행정실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세미나실에서 시집을 이렇게 보니까 진본이 거기에 딱 한 권 있는 거예요. 이게 진본입니다. 이거 지금 한 2분 보셨으니까 한 1,000원 정도 번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진본이라는 걸 알았냐면 여기서 지금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요거는 종이가 한지인데요. 한지를 이렇게 반 접어서 한 페이지를 만들고 그 무슨 장정이라고 하는데 그 장정으로 되어 있었고 정말 깨끗합니다. 아무도 이 페이지를 열어보지 않는 것처럼 도장만 찍어놓은 것처럼 금방 인쇄된 것처럼 아주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집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방에다 넣어볼까. 일단 1억을 넣어보는 거죠. 진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10건도 채 되지 않는 현금 1억이 넘는 근데 그럴 수는 없어서 이제 그 일본 대학 직원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시집이 여기에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이 어디 뛰어가더니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시집 제목 백석 시집 저자 백석 여기가 날짜를 봤더니 1936년 2월 22일 이게 서울에서 발간된 게 1936년 1월 1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00권 중에 한 권을 자기 모교 도서관에 백석이 보냈던 거예요. 배 타고 건너가서 기정자 백석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일본 사람들은 역시 그 기록한 거가 정말 철저하구나. 이걸 한번 였었고요. 이따가 뭐 혹시 질문하시면 백석 이야기 조금 더 보태야겠습니다. 그때 같이 갔던 기자가 있어서 이걸 요 사실을 특종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백석 시집이 일본 아오야마 입니다. 아까 국어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십니까? 네. 저도 국어 교사를 했는데 저는 국어 선생님들이 좀 싫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수학 선생님보다 좀 좋긴 한데 국어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시를 가르치는 그 스타일이 전국적으로 똑같거든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시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별로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모르면 애들 시험 봐야 되니까요. 제가 쓴 시가 교과서에 몇 편이 실려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눈발이라면이라는 시가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교과서에 실리니까 은근히 기분은 좋은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이 시를 학교에서 도대체 어떻게 가르칠까? 그래서 전주에서 학교였는데 가까운 서점을 가서 그 시가 실려있는 참고서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내가 예상했던 대로 그 시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의 종류, 형식상 자유시, 내용상 서정시.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그 밑에 시의 운율, 내재율. 내재율이란 말 기억하십니까? 중고등학교 때 시 공부하는 시간에만 나오는 말이 내재율이죠. 일상생활에 거의 쓰지 않습니다. 오늘 가을바람이 내재율로 불었다. 아니면 그렇게 쓰지 않고 시 공부할 때만 내재율이라는 의미를 사실은 그런 자유시네, 서정시네, 내재율이네, 정형율이네, 은유네, 상징이네 이렇게 시에 아무런 도움이 시를 감상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고 시를 쓸 때도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시를 쓰거든요. 오로지 학교에서만 있는 용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참고서에 시 표현의 특징 이런 게 있었습니다. 시가 이런 거예요. 진눈깨비는 되지 말고 한방눈이 되자. 진눈깨비와 한방눈의 대조. 이게 표현의 특징이라고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거의 선자리에서 그 시가 지문으로 나오는 문제를 5문제를 풀어봤는데 4문제는 아주 쉬워서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문제가 아성다송에서 찍었는데 나중에 답을 맞춰보니까 틀렸더라고요. 제가 그 틀린 문제 유형이 이 시를 쓴 시인의 의도가 뭔지를 묻는 문제였어요. 내가 썼는데 내가 그 의도를 시험 문제로 나오면 맞추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수능만 끝나면 시를 읽지 않거든요. 시가 이제 시험에 나오고 수능까지는 그래도 시를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를 너무 분석적으로 대하다 보니까 시가 점점 시를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시어 하나하나마다 막 풀이를 하고 이 의미가 무엇이고 따지고 그러는데 실제로 시를 쓰는 시인들은 어떤 의미를 생각하면서 시를 쓰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 한번 볼까요? 잘 아시는 김소월의 증가작권 마지막 예는 이겁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으리. 야, 나 버리고 간 사람 앞에서 나 눈물 안 흘릴 거야.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교과서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인고의 태도로 이별했더만 그거 이 무슨 개풀트도 모르는 소리 참고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하신 이육사의 광야하고는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국 광복을 위한 자기 희생적 의식. 그래서 이육사나 한용운이 뭐라고 말하면 다 조국 광복하고 연결을 시키는 시읽기. 이런 거는 독자들 시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시를 좀 혹시 많이 읽으십니까? 요즘은 도서관 가지 않아도 휴대폰 속에 이 세상의 모든 시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두세 편 얼마든지 시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 다닐 때처럼 시의 의미를 생각하고 시인의 의도를 생각하고 너무 그렇게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뭔지 다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물어보고 싶은 사람, 나하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하고만 그런 거 대화를 하는 거지 일반 행인들한테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를 읽을 때 시 자체를 일반 지나가는 행인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행인 중에 좀 내 취향, 내 스타일이 있으면 한 번 더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좀 예쁜 사람 지나가면 한 번 보거든요. 그래서 시 앞에 겁을 먹지 않아야만 시를 제대로 즐길 수가 있다는 거고, 제가 쓴 시 중에 너에게 묻는다. 멘탈지 함부로 가르치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함부로 되고.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쓴 시가 많은데 왜 이것만 기억하고? 이 시를 1시간 동안 서울 강남의 유명한 학원 강사가 강의하는 걸 유튜브로 본 적이 있습니다. 칠판이 막 저 끝에부터 이쪽 끝에까지 막 빡빡하게 쓰여져 있고, 그 사람 흰 와이셔츠를 막 걸어붙이고 막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강사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개그 프로그램을 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시를 저렇게 쪼개고 저렇게 설명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고 그렇게 해야 될까? 이 시 내용은 제목은 너에게 묻는다 있지만 실은 저 자신한테 묻는 거였습니다. 너 살아가면서 타인을 너무 업신여기지 말고, 너는 그동안 잘 산 것도 없으면서 왜 사람들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래? 너 주위에서 살아가라고 저 자신한테 하는 말이었는데, 정작 이 시를 처음 쓸 때는 연탄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대학 졸업하고 있었다는 해직됐던 그 중학교에서 제가 5년을 공부를 했는데, 그 학교는 해마다 가을이 되면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내 100일장을 열었습니다. 100일장 형식 아시죠? 시제를 몇 개 제시해 놓고 그 중에 한 개를 택해서 공문이나 상문 중에 하나를 쓰고 제출해라. 심사에서 상 주고. 그 100일장이 열리는 시기가 가을 10월 초쯤 됐습니다. 한글날 전. 그래서 시제를 제시하는 선생님들도 5년 동안 가을이라는 시제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가을. 5월에 100일장 열리면 5월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가을이라는 시제를 받아들고 제일 처음에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이들이 가을을 대표하는 게 뭘까? 네, 가을을 상징하는 게 뭘까? 내가 겪었던 가을 중에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는 건 뭘까? 금방 낙엽 나왔습니다. 또요? 낙엽, 그때 아이들도 낙엽 많이 썼습니다. 또 뭐 있습니까? 가을에 됐습니다. 단풍. 또
운동회, 가을 운동회, 예? 높은 가을 하늘, 또 배가 누렇게 익은 들판, 추서라고 안 해요. 황금 들녘. 씻을 때는 꼭 황금 들녘. 또 예전 아이들은 귀뚜라미 이런 거 있었어요. 코스모스. 다 가을에 되고요. 그런 소재로 시를 쓴 아이들을 시치고 제 마음을 움직이는 시가 한 편도 없었습니다. 다 똑같았어요. 단풍은 다 빨간 단풍이라고 쓰면 이상하니까 빨간 단풍. 그럼 가을하늘은 당연히 파란. 귀뚜라미 가지고 쓰러가면 한 명도 빠짐없이 귀뚤 이런 거. 무슨 시에 무슨 나사 끼우듯이 귀뚤이 들어가는 거예요. 황금 들녘을 가지고 쓰면 누구나 한 것 없이 허수아비가 들려요. 벼가 누렇게 익었을 때 들판에 나가면 허수아비 한 마리도 없습니다. 1도 없어. 요즘 아이들 말은. 그런데 씻을 때는 황금 들녘에는 늘 허수아비가 나오고 허수아비 옆에 참새가 나오고 허수아비와 참새는 다정한 친구가 되고 마치 수학 공식처럼 시를 딱딱딱 맞췄어. 재미없는 시들이 대부분. 예전에 초등학교 1학년 읽기 교과서에 보면 아이들한테 이제 시를 가르치면서 의성어 어태어를 섞어서 쓰면 좀 운율감도 생긴다 이런 걸 가르치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에 이런 연습 문제가 있었어요. 시냇물은 졸졸졸, 예? 토끼는 강충. 초등학교 1학년은 그렇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뚜라미는 귀뚤, 매미는 매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시냇물 소리가 졸졸졸로만 들립니까? 시냇물의 폭과 경사에 따라서 물소리가 다르게 들려야 됩니다. 한 60살 넘은 어른이 시를 쓰는데 시냇물은 졸졸졸 흐르고 이렇게 쓰면 초등학교 1학년처럼 쓰는 겁니다. 다르게 쓸 줄 알아요. 저는 시를 쓰면서 이 시라는 거는 남하고 비슷하게 쓰는 게 아니고 남하고 다르게 쓰는 거구나 이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걸 아까 제목처럼 다른 말로 하면 그걸 창의성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남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남하고 다르게 쓰고 남하고 다르게 실천하고 행동하는 거. 작년 여름에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때 올림픽 입장식 기억하십니까 혹시? 올림픽 입장식. 파리를 가로질러 흐르는 세느 강으로 각 선수단이 배를 타고 입장을 했고 성화 봉송하는 것도 보면 파리의 유서 깊은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고 음악이 등장하고 마치 올림픽 입장식이 오페라 한 편을 보는 듯한 저는 그게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때 한 10번은 더 돌려봤습니다. 보통 근대 올림픽이 한 100년 조금 넘었다고 하는데 올림픽 입장식 각국 선수단이 줄을 맞춰가지고 메인 스타디움으로 국기를 들고 입장한 다음에 관중석을 향해 손 흔들고 한 바퀴 돌아서 자기 자리에 서서 개회식을 하는 거잖아요. 전국체전도 그렇게 하고 아시안게임도 그렇게 하고 심지어 학교 운동회도 아마 그런 방식이에요. 그런데 작년 파리 올림픽에 입장식 연출을 맡은 사람은 그걸 바꾸고 싶어요. 늘 똑같은 거, 빤한 거 하지 않아요. 그 연출 맡은 감독 기사를 보니까 나이가 42살을 되었습니다. 그때 또 반성했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의 중심이 아니구나. 42살이 세상의 중심이구나. 저는 집에서도 아이들한테 가능하면 내 의견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오케이. 나는 세상 가족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밀려났기 때문에 혹시
노사를 넘으신 분들 여기 많으실 것 같은데 본인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좀 앞으로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래서 그때 제가 신기했는데요. 나한테 가을에 대해서 쓰라고 하면 나는 뭘 가지고 쓸까? 오래 생각했어요. 그때 연탄이 떠올랐습니다. 뜨거운 여름에는 잘 보이지 않던 연탄 트럭이 우리 눈에 자주 보이는 가을이 왔거든요. 그때가 낙엽지고 단풍 물들고 연탄 리어카가 보이면 날이 더 추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노트 옆에 연탄 이꼴 가을 이렇게 써놓고 이 시도 쓰고 연탄 한 장이라는 시도 쓰고 몇 편 썼습니다. 시를 한 1000편도 넘게 썼을 텐데 연탄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시는 한 5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인터넷이 생기고 네이버 다음 이런 게 생기고 어쩌다 내 이름을 검색하다 보면 내 이름 옆에 갑자기 연탄시 이런 말이 붙어다니는 것이 연탄시의 시. 이 시를 쓴 지가 한 30년이 넘었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심지어 안도현이라는 시인은 연탄처럼 정말 따뜻한 사람일 거야 라고 착각까지. 나는 가을을 찾다 보니까 연탄을 찾게 된 건데 이 시를 보고 이 시를 쓴 사람조차도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나쁜 놈이거든요. 저 시는 정말 뜨거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일 거야. 이 시가 처음에 발표될 때 옹골의 영원이었습니다. 옹골이 없는 잡지에 발표했습니다. 그 후로 아마 500군데도 넘는 책과 잡지에 재수록이 있었습니다. 재수록 될 때마다 저한테 옹골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TV 광고 카피로 쓰여서 한 4천만 원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가 한 1억은 벌어다 준 것 같습니다. 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생각을 바꿔야만 돈도 생긴다. 제가 70년대 초에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하나급에 한 6, 70명 아이들이 있었고 그 6, 70명 중에 집에 전화가 있는 사람이 한 5집밖에 없었어요. 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면장집, 약국집, 우리 집은 가난해서 전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담임선생님이 얘들아 너희들이 이제 한 성인이 될 때 20살쯤 되면 집집마다 전화기가 있게 될 거야. 저는 사실 전화기 없을 때 그 전화기를 우리가 달려가서 여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멋스럽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집집마다 전화기가 있게 될 거야 라고 하니까 우리 다들 박수 치면서 좋아했어요. 와! 한참 있다가 너희들이 한 30살, 40살쯤 되면 그때는 선 없는 전화기를 들고 길을 걸어가면서 전화하는 때가 올 거야. 아무도 박수치지 못했습니다. 상상이 안 됐습니다. 집에 눈에 보이는 전화기도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선 없는 전화기라는 게 있게 될 줄 생각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요즘 휴대폰이잖아요. 우리가 좀 없으면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된 휴대폰. 그 휴대폰을 아마 그때부터 어떤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준비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지구에서 휴대폰 만드는 기업이 부자 기업입니다. 그죠?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삼성, LG 이런 데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를 쓰면서 저는 시가 돈이 드는 건 아니지만 시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언어를 통해서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거다. 예를 들면 나 너 사랑해
나는 당신이 그립습니다. 이건 그 말 자체로 보면 뭐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말이잖아요. 사랑이라는 말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라는 말을 눈에 보이는 언어로 변환시켜 주는 게 신이 하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고요.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실 분 있을까요? 제가 시를 잘 못 읽어서. 저기 아까 우리 저녁 같이 먹었던 앞에 수영 한번 읽어주세요. 예. 마이크 드릴게요.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하룻밤 우리 집에 문 후배가 아침에 형님 텃밭에 풀같이 뽑아요 하기에 나왔다가 여기 벌집이 있어요. 어디 하고 다가가서 풀던 불을 헤치다가 그만 쏘이고 말았다. 오른쪽 정강이와 종아리 서너 군데가 몹시 따끔거렸다. 아내가 물파스를 찾아왔고 냉동실에 얼음덩이를 꺼내 문질렀다. 뭐 괜찮다 했지만 반바지로 나간 게 화근이었다. 침을 찾아 빼내야 한다며 그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쏘인 데를 짓눌렀다. 침은 보이지 않고 발갛게 부어오른 부위가 동전 크기만 해서 그러다가 말리지 않아서 긁었다. 손톱으로 긁었는데 손등이 내 손 아닌 것처럼 퉁퉁 부어올랐다. 가만 놔두지 않겠어. 에프킬라와 가스 토치를 들고 나가 화풀이하듯 벌집 쪽을 분탕질하고는 마당가 의자에 점잖게 앉아 또 긁지 않을 수 없었다. 아, 사타구니로 가려운 게 퍼지는 것이냐? 나는 차마 사타구니가 가렵다고 말도 못하고 돌아앉아 벅벅 긁고 나니 이번에는 발등이 부어올랐다. 그가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며 물었고 나는 어릴 적에 풀밭에서 놀다가 벌에 쏘인 적 있지. 외할머니가 된장 발라줘서 끄떡없이 낳은 사람이라고 태어난 척 하면서 대범한 척 이까짓 거 하면서 아침을 먹으려고 물을 한 모금 삼키는데 넘어가지 않았다. 목구멍이 부었나봐. 손등을 긁으며 발등을 긁으며 사타구니를 긁으며 목구멍을 긁을 수가 없어. 이놈들 때문에 밥을 굶게 생겼네. 그러다가 결국 응급실에 가야 한다는 데까지 생각이 번졌다. 거참 벌에 몇 방 쏘였다고 쩔쩔매는 내 꼴이 말이 아니어서 샤워를 하려고 후려덩 벗었는데 양쪽 겨드랑이와 허벅지가 말하기는 좀 못하지만 적한 통일된 것처럼 붉은 두드러기가 창궐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재난도 아니고 환난도 아닌 그렇지만 쏘이고 부어오르고 가렵고 긁은 이 뜻밖의 이야기를 시를 잘도 쓰는 후배가 벌에 쏘인 이야기를 먼저 쓰면 어떡하나. 먼저 발표를 하면 어떡하나. 나는 조바심이 나서 옹졸하게 부랴부랴 종이 위에 볼펜으로 몇 줄 적어두고 나갔던 것이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고 여기 등장하는 후배는 이병률이라는 그 시인인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보면 시처럼 안 생겼어요. 저는 시라고 발표를 했고 시집에도 넣었습니다. 야 이거 시가 아니라 이거 그냥 수필 아니야? 그냥 일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저기 경남 밀양에 있는 조그만 중학교에 강연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전교생 수가 22명이고 그 중에 야구부가 10명. 그러니까 일반 아이들은 12명밖에 안 되는 전교생 앞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야기 너무 나오니까 어떤 여학생 2명이서 저한테 편지를 써서 줬습니다. 집에 와서 읽어보니까 잘 들었다 이런 내용이었고 평소에 시를 좋아한다. 자기 둘 다 아이들이 그 편지 뒤에다가 자기가 쓴 시를 한 편씩 이제 첨부해놨습니다. 시를 읽어보니까
별로 읽을 게 없었어요. 더 심한 말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별로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요 한 애는 10석줄을 썼고 한 애는 10억줄을 쓴 거예요. 길이가 비슷비슷하잖아요. 왜 그런 길이로 둘 다 썼을까요? 한국인들은 시라고 하면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해요.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10억줄인가 15줄입니다. 그 정도 모양으로 써야 시라고 생각합니다.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발표한 건 1925년 딱 100년 전입니다. 김소월의 시가 좋은 시지만 김소월의 시를 모음으로 삼을 필요는 전혀 저는 없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고 학교에 강의도 나가지 않고 애들이 기특해서 국어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선생님 얘들하고 내가 10번 정도 줌으로 시 공부를 좀 하면 어떨까요? 물었더니 애들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에 2시간씩 줌으로 수업을 했는데 첫날 이런 숙제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시를 제출할 때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써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러이러한 소재로 써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시를 제출할 때는 최소한 30페이지 넘는 시를 제출해요. 30줄. 애들이 눈이 막 희둥그레쳐 30줄 시를 본 적도 없거든요. 걔들은. 요즘 젊은 시인들의 시집은요. 저도 따라갈 수 없어요. 한 편이 15페이지가 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 다음 주에 애들이 시를 진짜 30몇 줄씩 써서 제출을 한 거예요. 읽어보니까 시를 잘 쓰더라고 이미. 그러니까 길이만 바꿔도 맨날 10줄, 12줄만 쓰다가 30줄 이상을 쓰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이야기가 담기기 시작하고 새로운 언어들이 담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10번 정도 애들하고 거의 보다시피 훈련을 했는데 걔들이 나중에 보니까 전국대회 나가고 상을 punkpunkpunk 받는 거예요. 제가 뭐 시를 고쳐주거나 그런 적도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어떤 문학 작품, 뭐 시든 소설이든 할 때 반드시 어떤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그 작품을 쓰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 여기 보시면 형님 텃밭에 풀 같이 뽑아요. 이런 말들은 소설에 만약에 들어가면 여기에다가 큰 따옴표 2개 붙이고 마침표 찍고 큰 따옴표 붙이고 이렇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행을 바꿔서. 그거는 원고지 쓰던 시절의 글쓰기입니다. 지금은 원고지라는 게 이 세상에서 없어졌습니다. 컴퓨터가 생기고 나서부터 다 컴퓨터로 쓰고 A4 용지로 출력을 하고 지금 카톡 아시죠? 카톡에 뭐 인사를 하든 문장이 몇 문장 되든 카톡에 따옴표 붙여서 말합니까? 따옴표 붙여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미 일상화가 되는 겁니다. 국내 유명한 시인이나 소설가들의 소설을 봐도 이제 큰 따옴표 앞으로는 거의 없어질 원칙은 써야 되지만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써본 거는 이렇게 약간 수필 비슷한 이런 모양도 시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다. 이걸 좀 말하기 위해서였고요. 오늘 여기 재단에서 나눠드린 그 책이 제가 이게 올해 7월에 출간한 책인데요. 이 책을 가지고 계신 사람들에게 보시면 이게 뭐지? 시집인가? 그런데 여기 보면 시집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죠? 소설인가? 소설이라는 말도 없고 동화인가? 동화라는 말도 없습니다. 저는 글을 쓸 때 앞으로 더 그럴 것 같습니다. 글의 내용보다 어떻게 하면 기존의 형식에 갇히지 않는 내 글을 형식 속에 가둬두지 않는 글을 썼던가 이런 공리를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어떤 사람이 이 책을 줬더니 시집 발간 축하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집은 물론 아니고요. 행이 나눠져 있을 뿐입니다. 이 책은 쓰게 된 계기는 지금은 퇴직하셨는데 안경환 교수라고 서울대 법대에 계시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전에 노무현 정부 때는 국가인권위원장도 하시고 이제 이분 부모님 이야기를 어느 날 듣게 됐는데 아버지가 일제강점기부터 아나키스트였다고 합니다. 아나키스트 보통 이제 무정부주의자로 번역이 되는데 이 아나키스트는 이 세상의 모든 폭력에 반대하는 사람들. 국가도 필요 없고 하여튼 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지향하는 사람인데 이 아버지가 전쟁이 나니까 인민의용군에 입대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전선에서 포로가 돼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복역을 하게 되고 그때 이미 결혼을 했을 때였습니다. 아들 둘이 있을 때였는데 이 어머니는 경남 함양 출신 사람인데 밀양 시내에다가 야장점을 운영을 했어요. 아주 잘 됐다고 합니다. 야장점이 바느질 솜씨도 좋고 그런데 안경환 선생님 표현에 의하면 그 당시에 밀양에서 유명한 썸씽이 있었답니다. 엄마한테. 가정 부인한테 썸씽이 뭐겠습니까?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집안에서는 이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를 이제 내쫓게 되는데 내쫓으면서 이제 상당히 많은 돈을 그 집안이 굉장히 부잣집입니다. 그 이제 며느리한테 줘서 나중에 서울을 가서 서울 시내에다 또 양장점을 차리기도 하고 아버지는 그냥 별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도쿄의 문화복장학원이라는 것은 도쿄에 있는 유명한 오래된 그 패션 디자인 대학교입니다.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거기에 한일 국교 수교가 되기 전에 거기 유학을 하게 되고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만날 수 있는 피에르 가르덴한테 프랑스에 가서 배우기도 하고 여기 좀 연세 한 70 가까이 되시는 분들, 여성분들이 젊으셨을 때 입었습니다. 판타론 나팔바지를 국내에 유행시킨 장본이 이 어머니이고요. 근데 말년에는 또 서울로 돌아와서 아들의 보살핌을 받고 예생을 보내다가 그 집안에서 그 바람 피어서 나간 어머니를 다시 받아들여서 선산에다가 이제 모시기도 하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해 본 게 이 어머니가 밀양에서 그냥 지고지순한 부인으로 그냥 아이들 잘 키우고 살림만 잘하는 여성으로만 살았으면 이 패션계를 주름 잡는 여성이 과연 될 수 있었을까? 오히려 그 집안에서 분리됨으로 해서 자기 자아를 더 실현시키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쓴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을 쓰면서 이 옷이라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라는 게 아주 원시시대부터는 벌벗고 살다가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추운 것을 막고 이렇게 입기 시작을 했겠지만 지금은 그 용도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뭐 이야기 들어보면 여성들은 외출할 때 기분에 따라서 옷을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옷과 몸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들도 좀 써보고 싶었습니다. 학교에서 문학을 배울 때는 문학의 장르가 5개가 있다고 배웁니다. 시, 소설, 수필, 희곡, 평론 그렇게 배우는데 소설, 만약에 단편 소설이라면 예전식으로 말하면
200자 오부지 한 80매에서 100매 정도. 그렇게 거의 양식 속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수천 년 이 문학 비슷한 것들이 만들어져서 생긴 장르이긴 하지만 얼마든지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날이 갈수록 문학을 작품을 쓴다는 것은 어떤 정말 고귀한 이야기를 작품 속에 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형식을 자꾸 만들어 나가는 이게 아닐까.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데이트를 해서 연인이라는 형식 속에 갇히게 되면 서로를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부부라는 또 형식 속에 갇히게 되면 더 서로를 간섭하고, 이 조경희 씨의 경우를 보면 그 관습 속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한타로나 벌가지 이야기는 시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동화도 아니고 에세이도 아니고 잡탕 같은 책이니까 나중에 읽으실 때 생각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96년에 어른을 위한 동화, 소설도 아니고 동화도 아니고 어른을 위한 동화, 연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요즘 말로 대박이 나서 그동안 한 160만 부 정도 책이 나오고 해외에도 한 15군데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글을 쓸 때 내가 이걸 동화라고 생각하고 써야 되겠다, 이걸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써야 되겠다고 생각했으면 아마 이런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쓸 때는 선생님들 잘 아시는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같은 거를 써보고 싶다 이 생각이 어릴 적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판 어린 왕자 같은 책을 한번 써봐야겠다 이것만 있었지 장르를 뭐 동화를 써야겠다 소설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예 없었습니다. 저는 시를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를 쓸 때 어떤 주제로 시를 쓸 건가는 그렇게 저한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길게 쓸 건지 짧게 쓸 건지를 마음속으로 먼저 정하는 것 같습니다. 산문시로 형태로 쓸 건지 행을 나눠서 쓸 건지 대충의 길이 요거는 한 25줄 내외 요거는 한 10줄 이하 이런 식의 형식을 먼저 고른 틀을 내 속에서 먼저 만들어 놓고 한 행의 글자 수가 어느 정도쯤 하면 될지 이게 항아리도 보면 이렇게 통통한 게 있고 좀 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통통한 항아리 모양의 행을 만들 건지 아니면 홀쭉한 요런 가는 행을 만들 건지 이런 걸 더 먼저 시를 쓰는 내내 그걸 더 먼저 생각을 하지. 이 우주의 전쟁을 종식시키는 시를 써야겠다 그런 생각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야만 그 전에 없던 언어가 저한테 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막 머리를 짜내서 주제나 메시지에 집중을 하게 되면 새로운 언어가 나한테 오다가 다른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여튼 시를 쓰는 편입니다. 처음에 강의 제목을 바꾸고 나서 좀 헷갈렸습니다. 제 말씀을 정도로 우선 마무리를 하고 팬들하고 같이 대화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제가 답을 드리고 그런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오늘 말씀드린 거에서 하셔도 되고 다른 평소에 생각하시는 문학이나 시와 관련돼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손들고 질문하시면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시의 내용, 주제 이런 것보다는 형식을 먼저 고민하고 그래야 새로운 언어가 나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또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시를 쓸 때 내용과 형식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 시적 영감이랄까요? 가슴에 품하는 아까 그왜 보기가 아니라 읽기 이런 말씀하시면서 사물이든 현상이든 자세히 보다 보면서 뭔가 내 속에 이런 생각이 또 들고 이런 언어가 벌써 튀어나오고 이런 계기도 있지 않을까 저는 싶거든요. 근데 그런 그 시적 영감과 그런 새로운 형식을 매치시키는 방법 혹은 어떤 것이 먼저인가 또 지금은 또 이제 형식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을 들리길래 조금 헷갈려가지고 좀 여쭤봅니다. 예. 오늘 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제가 쓴 시 두 편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전주에 있을 때 전주 시내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시골 마을에 작업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연어로 돈을 벌어서 거기 사는 앞에 개울도 있고 근데 그 작업실 담장 밑에 텃밭이 이렇게 하나 있었어요. 봄 되면 그게 뭘 심죠? 상추도 심고 열무도 심고 특히 열무를 심으면 벌레가 많이 생겨요. 그럼 또 지나가던 동네 할머니들이 막 혀를 차면서 아이고 약 좀 쳐! 이렇게 저를 막 나무랐어요. 근데 제가 그 열무를 키워서 시장에 내가 팔 것도 아니고 저는 일단 씨앗을 뿌리면 거기서 봄에 싹 올라오는 거 그걸 한참 들여다보고 또 있으면 나중에 열무 꽃도 피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심는 건데 그래서 어느 날은 할머니들 눈을 속이기 위해서 밀가루를 그냥 뿌려놓게 그때 이 생각이 딱 이게 시에 쓴 내용인데 내가 심은 열무니까 내 땅에 심은 거니까 소유가 내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꽃이 피면 그 꽃도 내 거잖아요. 그 꽃에 나비가 날아오면 나비도 내 거잖아요. 근데 그 나비가 그 꽃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막 돌아다니다가 다시 꽃으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지상은 개인이든 국가든 소유주가 있는데 허공은 소유 등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나비가 한 100m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 허공이 전부 내 거가 되는 거죠. 약을 치지 않으면. 그게 생태 이런 거 그런 거 말고. 그래서 그 시 제목을 재테크 이렇게 붙여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시가 될 때가 있고 저희 어머니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7수 때 이제 저희 집에 아들이 사형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세상을 구한 영웅은 아니지만 우리한테는 고마운 엄마니까 우리 어머니 7순 지인들 모셔서 밥 한 끼 하는 잔치를 하면서 신문을 하나 만들자. 가족 신문.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 어머니 그 가족 신문, 타블로이드판 가족 신문에 어머니의 연보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 보통 연보라는 거는 위인전 뒤에 있는 거잖아요. 1930년 충북 보은출생, 무슨 미 어디에서 누구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한번 아들이 4살 되니까 조사를 한번 해보자. 우리가 잘 모르는 거는 외삼촌한테 가서 여쭤보고 고모님들한테 가서 여쭤보고 제가 동생들 셋한테 맡겼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수집해온 거를 제가 정리를 쫙 해보니까 대학 노트로 한 4페이지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린 4살 때 어디로 피난을 갔다. 그때 동네 아이들이 부르던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기억하고 지금도 부를 줄 안다. 이 대한민국에서 또 70몇 년 대통령 선거에서 남편은
김대중 후보를 찍고 자신은 박정희 후보를 찍었다. 뭐 이런 거. 예. 또 어디 해외여행 갔다 왔다.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나중에 그걸 어머니한테 보여드렸더니 거기서 진짜 우리가 아들로서 그 뭡니까 늘 따뜻한 밥을 해주시고 뭐 정이 깊으시고 그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기사처럼 쓰는 거예요. 그걸 며칠 읽어보더니 울컥울컥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들은 평생 글 쓴다고 책도 여러 번 내고 했는데 내 시를 보면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당시 살아온 시간을 보고 내가 쓰는 시보다 그 어머니가 살아온 그 연보가 그 시간이 훨씬 더 시적인 게 아닐까? 생각도 한번 해보십시오. 보통 요즘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이렇게 생신 맞이하는 거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외식 한번 하고 파리바게뜨 가서 케이크 하나 사와가지고 노래 박수 치면서 한번 부르고 그죠? 식사 끝나잖아요. 주변에 그 아버지나 어머니, 할아버지나 할머니들 계시면 진짜 조사를 한번 처음부터 정확하게 그 대신 보통 남들이 아는 그분을 칭송하는 말들은 쓰지 말고 잘된 것도 쓰지 말고 어디에 승진해서 뭐 경찰인데 경감이 되었다 뭐 이런 거 말고 시험감이 되었다 훈장을 받았다 이런 거 말고 저기 광기 살 때 옆집 딸이 우리 집 텃밭으로 와서 열무를 뜯어먹는 동네 옆집 아줌마하고 욕을 하며 싸웠다 이런 거 네? 그런 거를 기록을 하면 굉장히 시에 가까워지더라. 그러니까 시인들이 이렇게 막 멋을 내서 쓰는 시보다 때로는 어떤 신문 기사 한 토막이 훨씬 더 울컥할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데 오히려 더 시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황지우라는 시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시를 쓰지 않는다. 나는 시적인 것을 찾아서 쓰려고 한다. 그래서 그 말은 시라는 고정된 어떤 형식 속에 시를 놔두지 않겠다. 이런 의미죠. 예. 답이 엉뚱한 소리 같습니다.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는 몽원에서 살고 어디 사시는 거예요? 아, 예. 마이크 성수라고 합니다. 마이크 네, 마이크. 아무래도 안 선생님 같은 분을 여기서 강의를 듣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제사문화센터생이니까 역시 다 같으네요. 앞으로도 좋은 기회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저는 보원이라는 시인, 오장환 시인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쓰고 지역신문에 이제 격주로 칼럼을 쓰고 있는데 한 2년 넘었거든요. 근데 제가 뭘 여쭤보고 싶으면 오장환 시인의 시를 다 써놓고 나면 그 다음에 뭔가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김사현 선생님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 송창호 씨 하여튼 제가 과문해서 그는 모르겠는데 이제 안 선생님이 보원에 오셨으니까 보원 출신 시인들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그 평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원에 있는 분들이 정작 보원 출신 시인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안 선생님이 이걸 빌려서 보원에 출신 시인들의 면목, 그걸 좀 문단에서의 평가 이런 걸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예. 오장환 씨를 대체로 좋아하는데 오장환에 대해서 좀 싫어하는 점이 뭐냐면 아까 백석 시집 사습이 나왔을 때 오장환이 서평을 쓴 적이 있습니다. 아주 이 촌스러운 향토색 이렇게 공개한 적이 있고 백석을 공부하기 위해서 백석이 북한에서 행적을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북한 그 조선작가동맹이라는 곳에서 격주로 내는 문학신문이라는 그 기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오장환 이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장환이 거기에 50 전쟁 끝나고 나서 무슨 현상 공모전을 했는데 거기서 2등인가 그 북한 체제에서 한 것을 본 적이 있고
금방 말씀하신 김사인 시인 굉장히 좋은 시인입니다. 서울대 졸업했고 대학 교수하다가 한국문학권익원장을 지냈는데 집이 서울인데 지금 전주에 가요. 전주에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서 지금 한 4, 5년째 친구와 거처를 마련하셔서 그 전주에서 강의하고 뭐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혼자 부인은 서울에 계시고. 그래서 보건에서 고치면 안 될 시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말씀하신 아까 여기 왔었는데 송창우 씨도 제가 좋아하는 선배 시인이고요. 아까 그 회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 민음사 출판사 민음사가 이 보건 출신의 강명호 사장님이 지금 돌아가셨죠. 70년대 중반부터 만든 아주 대단한 출판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아들, 딸들이 출판사를 물려받아서 경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좀 그 책과 이 민음사라는 게 우리 뭐라고 해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세련된 책을 하여튼 최초로 만들기 시작한 출판사라고 해도 될 것 같고, 책 종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래서 그게 여기 또 비룡소라는 게 있잖아요. 그 민음사의 어린이 책을 출판한 것이 비룡소, 출판사인 비룡소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과 민음사를 연결하는 무슨 책박물관이랄지 이런 것도 보험에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광원에서 또 있을 때는 시인들은 금방 또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안 선생님은 그 백석 시인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사실은 대한민국의 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 백석이라는 통일이 있고, 그런데 선생님이 세상을 뜨시고 나서 내가 이 시 하나는 정말로 내 가슴 속에 모든 정성을 기울이고 그리고 내 마음을 담았다고 하는 시가 있으시면 한 수 정도 이렇게 좀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저께 12번째 시집이 출간되고 출판사에서 이제 미니 인터뷰라고 해서 아마 거의 비슷한 질문을 저한테 이번 시집에서 선생님이 제일 아끼거나 소개하고 싶은 시가 있으면 한편 가지라고 해서 제가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지금 말해버리면 앞으로 제가 게을러질 것 같아서 앞으로 두고두고 그걸 자꾸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집 광고 할까요? 쓸데없이 눈부신 게 세상에는 있어요. 한 사흘 전에 나온 시집입니다. 시집낸 지 얼마 안 돼서 시집 안 또 이건 나중에 혹시 회장님한테 제가 다른 기회로 연락드릴 일이 있을 때 그때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저 뒤에 선생님, 우원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소비산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화요일 아침마다 전교생과 그 교직원 전체가 시를 낭송하고 같이 감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11월까지 한 34편 정도 이렇게 낭송을 했습니다. 물론 학생들도 하고 선생님들도 같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 중에서 선생님 시가 3편이 낭송이 되었습니다. 6월 17일 날 그 땅이라는 시, 그리고 7월 15일 스며드는 것, 그리고 10월 14일 가을 엽서, 이 3편의 시가 낭송이 되었는데요. 가을 엽서 같은 경우는 옆에 계신 교감 선생님께서 낭송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질문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저희가 시를 읽고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다는 거 그냥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라는 시는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예전부터 좋아하는 시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뭐 식물과 시와 그리고 어떤 자연 뭐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아이들에게 선생님 시가 굉장히 시를 쓰실 때 주제를 생각하지 않고 쓰신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었는데, 또 사실은 선생님 시가 메시지도 굉장히 좀 선명하고 주제도 아이들에게는 참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시를 골라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30몇 배 중에 3배나 끼워 넣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다른 혹시 가벼운 준비? 네, 한 사람 한 분만 더 질문 받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문학 판매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요. 글읽기의 의미가 사실상 정보적 텍스트 읽기와 동일시되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독자에게 시나 나아가서 문학이 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식을 탐구하면서 이 독자에게 뭔가 줄 수 있는 그런 독점적인 지위라거나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고참자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문학이라는 것이나 소설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예전만큼 그 일반 독자 대중이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더 재밌는 게 많아졌기 때문에. 책에 있는 활자를 보는 것보다는 영상을 보는 게 더 재밌고, 지금은 또 AI까지 등장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 문학의 미래에 어떤 형태를 띨지 정말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의 경우도 반드시 시라는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시 비스무리한 걸로, 예를 들면 광고 카피 같은 것도 원 고향은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몇 글자 속에 소비자한테 뭔가를 확 심어줘야 되는 그 카피 같은 거, 아니면 표 같은 것도 약간 시와 변형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변형은 앞으로도 점점 더 많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이 세상 어디인가 시를 읽는 사람이 있을 거다. 비록 소수지만, 그러니까 글을 쓰는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그런 소수를 위해서라도 글쓰기 멈추지 않아야 된다. 보통 우리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혹시 한 부분 더 좀 가벼운 질문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동네 그렇게 크지 않은 동네 이렇게 원래 많이 보이십니까? 그건 아니다. 저기 대구 이렇게 큰 도시에 가도 요즘 어디 행사하면 50명을 채 넘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이 공간이 주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끌어다니는. 그렇습니까? 네,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없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0분 동안 90분 동안 차분하게 자신의 창작물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그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우리 오늘 아마 가장 설레었던 사람들, 마이크가 더블이 돼서 잠깐 끄고 가겠습니다. 아마 가장 설레인 사람들이 몇 분 있습니다. 속리산중학교 학생들과 있다가 사진 한번 약속하실 수 있으시죠? 오늘 제일 멀리서 오신 분이 우리 아마 회장님이실 거예요. 서울에서 일부러 안동 시인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 보은이 자랑할 수 있는 또 어느 도정환 시인님께서 전에 우리 곁에 이렇게 훌륭한 시인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한 주인공 송창호 시인도 아까 보니까 있었고요. 많은 국내 문학인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마무리 인사는 우리 조연한 이사장님은 산림청담도 하셨지만 또 시인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마무리 인사를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과 무사히 귀가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앉아계시는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아침에 우리 밴드에다가 올린 것처럼 안도현 시인을 만난다는 생각에 엄청 설렜습니다. 옛날 친구를 만나는 기분, 또 첫사랑 애인을 만나러 가는 기분이었을까?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먼저 구입을 했거든요. 검색해 보니까 최근에 나온 책이 이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내를 읽다가 이게 누구 얘기지? 본인 얘기는 아닌데? 그리고 다시 맨 끝에 가서 끝을 읽으니까 이제 아까 설명하신 대로 그 종경이 선생님에 대한 글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가 이걸 읽으면서요. 올해 제 1년 목표 중에 하나가 30권 책을 읽는 거였거든요. 우리 제사장님은 40권의 책을 읽으셨지만 저는 1년에 30권 책 읽기가 바빠요. 근데 올해 제가 목표로 30권 책 읽기를 세워놓고 반도 못 읽었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오늘 안도현 시인을 만나는 게 이 책을 읽어야 될 것 같아서 밤늦게 이 책을 읽으면서 여기 86편에 지금 글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걸 다 읽고 나서요. 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그냥 잘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한 권을 읽음으로써 올해 독서 목표는 다 끝났다. 제가 그랬어요. 이 글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도 아니고 스킬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동화도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한 권의 책에서 시와 에세이와 동화와 소설을 다 읽었어요. 그리고 한 여인의 즐거움의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지 우리 지난번 여기 재산 그림 전시할 때에 이성자 시인의 삶과 조경 시인의 삶이 어떻게 그렇게 맞닿아 있을까 그런 생각에 어제 밤에 잠도 엄청 꿀밤을 자면서 엄청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것이 안도현 시인을 만난 복입니다. 하여튼 그것도 고맙고요. 네, 오늘 좀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안도현 시인을 만났기 때문에 그냥 헤어지기는 어렵고 혹시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안도현 시인의 시를 나는 암송할 수 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뭐 다들 읽으세요. 예, 앞에 좀 나오세요. 앞에 나오세요. 일단 안도현 시인에 대한 가장 이 귀한 예의가 이런 거 아니겠나? 저는 보은문학회라고 보은에 있는 문학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근자입니다.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마스크를 하고 있어야 돼요. 감기 오면 큰일 나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까 그 안도현 시인님께서 너에게 묻는다 이거를 그 강의 자료로 PPT 자료로 가지고 올라오셨는데 그것만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군가에게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만 있으면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저기 송정순 양성관님 여기 준비되어 오셨구나. 뭐 진실은 아니죠? 예.
간격, 안도현. 숲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을 때는 몰랐다. 나무와 나무가 모여 어깨와 어깨를 대고 숲을 이루는 줄 알았다. 나무와 나무 사이 넓거나 좁은 간격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다. 벌어질 대로 한껏 벌어진 기어이 한데 서 있으면 도저히 안 되는 기어이 떨어져 서 있어야 하는 나무와 나무 사이 그 간격과 간격이 모여 우르창창 숲을 이룬다는 것을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숲에 들어가 보고서야 알았다. 안드레 시인 믿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안드레 시인은 많은 분들이 연탄 시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연어 시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안드레 시인을 자작나무 시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자작나무 시인으로 많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재산 회장님 그래도 한 말씀? 아까 그 질문을 끝내시려면 알겠습니다. 예, 상임 광고. 네, 제가 그 마무리를 그 다음번 소개를 좀 안 한 것 같아요. 우리 12월달 아카데미는 12월 6일 대구 간송미술관에 갑니다. 그리고 경주 솔로미술관에서 박혜선 허백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 6시 30분에는 저희 5층 이 자리에서 송년음악회를 합니다. 울산대학교 음대 피아노과 음대 학장을 지내신 김태진 교수님과 세 분의 트리오, 피아노 트리오가 있을 예정입니다. 12월 달도 많은 기대해 주시고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것으로 모두 강의를 마치고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기도하십시오. 네, 앞으로 나오시고요. 혹시 시간 되는 대로 다는 안 될 것 같고 시인 책을 가져오신 분들은 사인을 잠깐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